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평소 톡톡 채널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이제 40대에 접어든 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톡톡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평생을 약속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와중에 배신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어이없고 황당한 상대에게 듣게 됐습니다. 어디다가 말을 하기에도 쪽팔린 내용이라 몇 날 며칠을 울고 화내고 난리를 쳤었는데 제가 한 게 정말 옳은 일인지 구독자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됐습니다. 요즘 이혼이 참 많죠. 이혼도 그렇고 조론도 그렇고 요즘 세상에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빨리 깨닫고 그걸 되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저 역시 그런 과정을 밟아봐서 그런지 요즘 쏟아지는 연예인들 이혼 기사를 접해도 오히려 안 참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저도 첫 결혼 당시에는 내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키울 수 없어서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싫어서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워서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쉽사리 택하지 못한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여기 사연 올라온 사람들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혼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생각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에 제가 닥치고 나니까 정말 제가 욕했던 사람들처럼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그때 그 사람들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긴 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운명의 짝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전 남편과는 찰떡궁합이었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골치 아픈 시댁이나 더 골치 아픈 시누이도 없었고 그런 문제에도 자유로웠습니다. 남들이 다 머리 아파하는 문제에서 벗어났으니 남은 내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탄탄대로겠구나. 건방지게도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고마워. 정말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되는 거야? 결혼 생활을 유지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까요? 저희의 예정보다는 빠르게 아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은 정말 사랑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 소원을 질 부부관계도 이 아이가 끈끈한 줄이 되어 이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건 저의 아주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나서 출산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전 남편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보, 요즘 우리 너무 관계가 뜸하지 않아? 이제 우리 시연이 수면 교육도 다 끝났고, 혹시라도 난 당신이 아이 깰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건가 해서.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일하고 온 남편한테, 또 그걸 얘기하고 싶냐, 너는? 무슨 짐승도 아니고. 그거 못해서 환장한 귀신이라도 붙은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몸을 좀 봐라. 네 몸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 아, 됐다. 이런 걸로 싸우는 것도 쪽팔리다 쪽팔려. 그냥 더 욕 들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씻고 잠이나 자. 오늘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애 방에 가서 자라 너. 아이를 갖고 나서 출산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 저에게 남은 건 망가지고 볼품 없어진 몸과 리스 부부라는 딱지였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그래도 꽤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관계는 뜸해지더군요. 처음엔 그게 오롯이 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마음이 예전과 달라진 게 정말 달라진 제 몸 때문은 아닐까 바보 같은 착각을 했었네요.
출산 이후 골다공증이 의심될 정도로 몸이 크게 약해지고 아직도 비가 오면 손목이며 허리며 안 쑤시는 곳이 없는데 제대로 몸을 풀기도 전에 저는 헬스장부터 다녔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멍청했는지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운동뿐이겠어요. 피부과에 가서 필러, 보톡스, 오만 시술들을 다 하면서 마음을 돌려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향한 무시와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를 포함해 가정에 대해 소홀해지는 게 저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봐도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남자에 미친 사람처럼 세상 천지 남편밖에 없는 사람처럼 살던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었던 건 친정엄마도 친구들도 아닌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집에 두고 간 서류가 있다면서 당장 가지고 회사로 오라고 수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마침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저는 오랜만에 바깥바람도 쐴 겸 아이를 안고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해하면서 저희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당신만 와서 서류나 빨리 주고 가면 되지. 아, 무슨 애까지 끌고 왔어. 점심시간이니까 같이 밥이나 함께 하면 되겠다 했지. 아, 그렇다고 서윤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올 수도 없잖아. 식당을 들어가는 내내 왜 애까지 대동하고 오냐면서 연신 투덜투덜하는 남편 입을 콱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당연히 자기가 집에 서류를 두고 간 게 잘못이고 그거 해결해 주려고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제가 움직여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남편의 그런 배은망덕함을 빨리 깨달았어야 했는데 다 헤어지고 나서야 그래 걘 그런 놈이었지 하고 나중에 씹는 저도 참 웃기긴 해요. 어쨌든 고급 식당은 아니었고 회사 바로 앞에 있는 국밥집에 남편과 아이를 안고 있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음식이 식혀서 나오고 뜨거운 뚝배기가 끓고 있는데도 전 남편은 그릇 한 번 치워줄 줄을 모르고 음식 한 번 받아줄 줄 모르는 그런 놈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어도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오죽 꼴보기 싫어 보였겠어요. 보소 저거, 마누라가 애를 안고 있는데 손가락이 분질러지기라도 했대. 숟가락은 말짱하게 잘 만드는구만. 아이고. 아줌마, 식당에서 일하면 조용히 시킨 음식이나 주고 가세요. 남의 가정사 일일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국밥집에서 훈수나 듣고 있을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기가 막히네, 진짜. 아유, 왜 국밥집에서는 훈수도 못 둔답니까? 하는 꼴이 오죽 답답하니까. 아이, 나같이 국밥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혀를 차지. 엄마, 아, 왜 또 손님이랑 싸우고 있어? 아이, 죄송해요. 제가 음료수라도 한 병 가져다가, 어머! 국밥집에서 괜히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제 옆에 있는 남편을 뜯어 말리고, 저 멀리서 사장님의 딸로 보이는 직원분이 뛰어오셔서 사장님을 말리기 시작했죠. 제 전 남편이요. 일찌감치 숟가락 던지고 입맛 떨어졌다고 찌찌거리고 있었죠. 별 미친 아줌마들을 다 보겠다고 또 욕을 한바탕 쏟아내길래 저는 딸의 귀를 막고 당신이 좀 참으라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를 뜯어말려서 부엌으로 다시 향하는 직원분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확 크게 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어머머머, 저 사람 애기 아빠였네. 난 당연히 그 여자가 마누라인 줄 알았는데. 저런 놈 하루 이틀 봐. 뻔하지 뻔해. 애까지 있는 놈이 지 부모한테도 이러겠어.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재소 온 붙었다고 남편을 진상 손님이라고 욕하는 사장님 모녀의 대화 속에서 그 여자라는 이야기가 유독 크게 들리더군요. 이야기만 들었을 땐 저희 남편이 아이 아빠라는 사실을 몰랐을 정도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저히 식당 주인을 다시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 어렴풋이 저도 짐작은 했었죠.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정말 내 탓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남편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말이에요. 서류를 챙긴 남편이 회사로 쌩하니 들어가 버리고 저는 집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아까 제대로 먹지도 못한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대체 나는 또 뭘 확인하고 싶어서 이 국밥집으로 다시 찾아온 건지, 정말 내가 걱정하는 그 사실을 듣게 된다면 난 앞으로 이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후 서빙을 하러 오신 사장님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애기 엄마 아니야? 아이고 세상에 얼굴이 이게 뭐야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어? 지희야 여기 애기 엄마 수육 한 접시만 삶아서 갖다 줘라. 밥은 한 숟갈도 뜨지 못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저에게 사장님은 다 안다는 듯한 얼굴로 소주를 따라주셨습니다. 곧이어 사장님의 딸인 직원분도 수육 한 접시를 들고 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죠. 저는 소주를 털어 넘기고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두 사람에게 제가 외면했던 진실을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아까 그 말 무슨 뜻이셨어요? 다른 여자랑 제 남편이 같이 여기 온 적 있었나요? 두 분 이야기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서. 괘씸해서 그랬어요, 괘씸해서. 우리라고 뭐 손님들 보면서 일일이 미주알고주알 떠드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아요. 지 마누라는 애기 안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라고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게 집구석에서는 어떻게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아줌마 애 생각해서라도 그런 놈이랑 살면 안 돼요. 그 사람 요 앞에 회사 다니는 거 맞죠? 내가 오죽하면 얼굴을 기억하겠냐고. 그놈 여자 있어요. 아주 남녀가 둘 다 쌍으로 진상이라서 내가 얼굴도 똑똑히 기억하지.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가게 안에서 얼마나 진상 손님처럼 굴었는지 사장님 모녀는 남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군요. 물론 그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애떼어 보이는 여직원의 모습도 함께요. 둘이서 하도 다정하게 굴고 지지고 볶고 하길래 저 진상이 애기 아빠일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연거푸 소주만 들이켰어요. 그 당시에 세상에 제가 바보같이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사장님 모녀가 하루에 보는 손님이 몇인데 그걸 설마 다 하나하나 기억을 하겠냐. 분명 두 사람이 내 남편과 비슷한 사람의 얼굴을 가진 진상 손님을 보고 착각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꺼내는 거다 하면서 믿지 않으려 했죠.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그렇게 수십, 수백 명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얼굴을 기억할 정도면 얼마나 개차반이었길래 하는 걸요. 제가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애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정말 제 남편이 맞긴 한 거예요. 혹시 뭐 사진이나 이런 거라도 찍어두신 건 없죠? 엄마, 우리 왜 CCTV 며칠 전 거 안 날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지? 보여드려. 충격받은 건 충격받은 거고, 이 아줌마도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이혼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러다 퍼뜩 녹화된 CCTV가 생각났나 봐요. 두 사람과 함께 그 화면을 보는데 저는 정말 계속해서 질끈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고 화면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화면 속에서는 작은 인형이었지만 누가 봐도 남편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어린 여직원이 허리에 손을 두르고 들어오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누가 봐도 제 남편이 확실해요. 아이고, 젊은 세대게 어쩜 좋아.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까 혹시 남편이랑 이혼하고 갈 데 없으면 여기 와서 일해. 아, 야물딱지게 살아야지. 지금부터라도 애 생각해서 절대 나쁜 생각해도 안 되고 이제부터 마음 굳게 먹어야 돼. 나도 이혼하고 얘 나 혼자 여기까지 키운 거야. 엄마가 물러터져서 이렇게 야무진 딸 키울 수 있겠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그날 남편이 집에 서류를 놓고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정말 아이를 어디다 맡겨두고 저 혼자 가서 서류만 휙 전해주고 왔더라면 그때 그 국밥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점심을 먹었더라면 우연의 우연이 겹쳐져 제가 겔차방 같은 전 남편과 헤어질 기회를 하늘이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 시연이 사장님 말대로 앞으로 제 딸을 현명하게 키워나가야 하는데 물러터진 엄마처럼 더 이상은 보이는 것도 못 본 척하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외도 증거를 모으려고 결심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전 남편이 대놓고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는데 멍청한 제가 그걸 눈 감고 살았던 건지 모를 정도로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치더라고요. 상대는 남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신입 여직원. 바람은 거의 1년 가까이 피웠더라고요. 남편 핸드폰에서 찾은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사랑을 속삭이는 대화 모두 제 핸드폰으로 옮겨놓고 뽑아놨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물론 시연이는 당연히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꼬박꼬박 양육비나 밀리지 말고 잘 보내.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여자가 우리 시연이 키울 거다. 그런 양심 없는 소리를 하진 않겠지?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저는 남편이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변호사 선임부터 이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혔죠. 큰 소리로 웃더라고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야, 너 어디서 드라마를 많이 봐서 이혼 소송이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본데. 너 그러다가 이 집에서 한 푼도 못 들고 네 딸이랑 같이 나란히 그지 마냥 쫓겨나는 수가 있어. 이혼? 네가 뭐가 있어서 이혼을 하는데? 그리고 넌 내가 바람핀 사실 알고 나니까 미안하지도 않든. 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서방이 바람날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생각부터 해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사방이 막힌 답답한 인간이니까 내가 바람이 나지. 내가 이 집을 만드는데 들인 공이 얼만데 내가 왜 한 푼도 못 들고 내 딸이랑 그지처럼 쫓겨나? 그지처럼 쫓겨나는 건 너야. 집, 차, 네 통장에 들어있는 1원 한 푼까지 내가 안 보탠 데가 없어. 이혼에 대해서 잘 아나본데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빈털털이 되는지도 잘 알아봐. 그리고 네가 그렇게 물고 빠는 신입 여직원은 네가 애 딸린 이혼남인 거 알고 있대? 야, 걔는 아무것도 몰라. 너 혹시라도 걔 건드릴 생각이면 정말 가만 안 둔다. 혹시라도 제가 자기가 만나는 여자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대로 전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살면서 뺨 한 대라도 안 맞아본 사람이니 꽤나 놀라고 아팠나 보죠. 무릎을 꿇고 앉아 뺨을 잡고 절 멍하니 쳐다보는 얼굴에 침을 뱉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딸아이를 안고 집을 나왔죠. 당연히 남편의 귀책 사유가 100% 인정이 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제 기여도들이 모두 인정받았어요. 결혼 생활 동안 고생했던 것들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요? 이제 복수할 대상은 딱 하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아니 알아도 모른 척할 새파랗게 어린 여직원뿐이었죠. 번호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진작 보고 알고 있었어요. 나 조우석 씨 전 와이프예요. 한번 만나죠? 전 와이프라는 제 호칭에 정말 화들짝 놀라더군요. 만나서 실제로 본 여직원은 정말 앳되고 예뻤고 표독스러웠죠. 본인이 제 앞에 엎드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독한 얼굴로 저를 내내 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날 째려봐요? 아무리 어리고 개념이 없어도 이게 누가 봐도 내가 그쪽한테 사과받아야 할 상황인 거 모르나 보지? 저기요, 아줌마. 우리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듣긴 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알겠네. 날 뭐 내 언녀라고 만들어서 매장시키고 싶어 이러나 본데, 난 우리 오빠가 곧 이혼한다고 얘기해줘서 그것도 다 알고 있었고, 결국 둘이 이혼한 거 아니에요? 오빠한테 그렇게 매달리면서 뭐라도 뜯어가려고 애걸복걸 하시니 결국 성공했나 보네. 야, 네가 개념 없이 먼저 말 꺼냈으니까 나도 개념 없는 전 와이프 연기 좀 해볼게. 네가 아무리 어리고 지금이야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안 들어서 지금 앞뒤 구분 못하고 그 입인지 모를 더러운 구멍에서 말을 막 쏟아내나 본데 너 이제 끝났어. 너네 부모님은 그렇게 곱게 키운 딸이 유부남 쫓아다녔던 거 알고 있니?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은, 왜? 너도 부모님 얘기하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해? 나도 그렇거든. 나도 우리 딸이 있어. 딸 생각하면 내가 못할 게 없어. 너 잘못 걸린 거야. 내가 벌금을 얼마나 물고 깜빵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인생 박살낼 생각이거든. 네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처럼 달라들어서 네 행실 그대로 얘기할 거야. 그제서야 전 남편의 내연녀도 상황 판단이 됐는지 테이블 아래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며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죄송해요. 아우,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두 분 다 몸이 안 좋으셔서 이 얘기 듣고 나면 정말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제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제발 부모님한테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모님 아프시니까 집이 어려우니까 남자 하나 제대로 물어서 팔자 피려고 했나 본데 너 이제 그것도 끝이야. 내 전 남편 나한테 위자료 물어주다 그지 됐거든.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줘야 돼. 어쩌냐? 너 인생 펴보려는 계획 완전히 쪽난 것 같은데. 시키는 건 뭐든지 한다고 그랬지? 내가 시키는 건 딱 하나야. 그놈 사회에 절대 방생시키지 말고 네가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된다. 네 예쁜 얼굴이 그놈이랑 살면서 하루하루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 보면서 나랑 우리 딸 가슴에 칼 꽂은 거 평생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아마 전 남편의 내연녀는 정말 돈만 보고 그렇게 달라붙었던 거겠죠. 제 이야기에 망연자실해서 바닥을 주먹으로 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바보 같은 선택을 했으면 자기도 그 바보 같은 선택에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죠. 저는 그 여자를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혼을 할 당시에 많은 나이도 아니었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 조금 머쓱하기도 하지만 외모가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빨리 새로 결혼을 하는 게 어떻냐. 누구 소개를 받아봐라. 자기도 돌싱인데 자기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첫 결혼의 상처가 저한테도 너무 컸는지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한창 청춘인데
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남자도 지금에서야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행동해도 결국 전 남편처럼 바람 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전 남편을 하루도 빠짐없이 저주하고 증오했습니다. 전 정말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 저희 시연이에게도 안정적이고 다정한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으니까요.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자료와 양육비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는 저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주었던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주부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 오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남편과 내연녀를 딱 한 번 마주쳤었던 적이 없었냐고요? 딱 한 번 있었죠. 가게 앞 골목에서 남녀가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내연녀가 제 전 남편을 정말 복날 개 패듯이 패고 있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아마도 저에게 준 위자료의 액수를 이제야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처럼 굴더니 결국 저렇게 서로 찬밥 신세 취급을 하면서 못 죽여서 안달난 사람처럼 구는 걸 보고 속이 통쾌하기는커녕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가게에서 일을 오래 하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전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일을 하는 내내 옛날 생각이 나서 괴롭더라고요. 어쩌다가 전 남편 회사 사람들이 단체로 들어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후에는 사원증만 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정도로 그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자기는 지금 일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 마음의 상처도 다 아물지도 못했는데, 아유, 무작정 돈 벌겠다고 뛰어들면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치르는 거야. 우선 마음 잘 달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 우리 딸이랑 나도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어. 괜히 말 잘못 꺼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싶고, 자기 다시 마음 괜찮아져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도 사람 더 안 뽑고 자기 자리 남겨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의 상처 좀 아물면 다시 돌아와. 마음이 그런데 일은 얼마나 잘했겠어요. 늘 실수 연발이었던 저를 사장님이 조용히 부르시길래 해고 통보를 하시려나 보다 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갔는데 사장님은 조용히 저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하나 쥐어주시더니 이건 휴갑이라면서 자기가 괜히 가정 하나 파탄된 것 같아서 마음이 영 좋지 않다면서 일단 제 마음부터 달래고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손을 꼭 붙잡고 또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내가 만났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왜 그런 사람한테 평생을 다 바치려 했을까요? 결혼 생활 내내 항상 남편 먼저, 아이 먼저, 제 마음이 다치고 찢어지는 건 돌볼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전 남편이야 맨날 저에게 집구석에만 있는데 바쁠 게 뭐가 있냐고 하겠지만 그런 멸시를 듣는 것도 제 일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이렇게 다친 마음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몰라서 남들이 해보는 건 다 따라서 해본 것 같습니다. 정신과도 가보고 뭐 마음 치료로 유명하다는 상담사도 만나보고 그런데 정말 마음에 큰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메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슬픔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당시에 저희 딸애를 붙잡고 매일같이 눈물을 짜낸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이가 그걸 기억할까봐 무섭고 미안할 정도예요. 그런 저의 마음이 정착된 것은 사람도 공간도 아닌 종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황하고 자리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래된 친구가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든 성당이든 나가서 기도도 좀 해보고 종교를 가져보는 건 어때? 종교? 난 살면서 교회든 절이든 문지방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너 괜히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뭐 TV에 나오는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힘든 사람은 누구 붙잡고 말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잖아. 종교를 갖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댈 곳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너 우리 언니 알지? 우울증 하도 심해서 가족들이 폐쇄병원 보내버릴까 생각도 했다고 말했잖아. 우리 언니 요즘 교회 다니면서 눈빛이 바뀌었어. 살고 싶다고 그런다니까. 너 이대로 가다간 시연이도 제대로 못 키우게 생겼어. 그래서 하는 소리야.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깃하더라고요. 종교에 크게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괜히 한번 나가기 시작했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이것저것 하게 될까봐 걱정도 되는 것도 있었고요. 저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네에 있는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정말 말도 안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전 남편을 몇 번을 증오하고 또 몇 번을 용서하고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친구의 말처럼 그 당시 저에게는 그 사람이 됐든 종교가 됐든 관계없이 제 한 몸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너무 예뻐서 그래.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앞에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는 성경 모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가씨도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 시간 오래 쏟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친한 사람들끼리 다과회한다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나와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회 사람들과 성경 모임까지 이어서 할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을 무렵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집사님 소개받고 들어오게 됐어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 동네에 연지 얼마 안 된 치킨집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친화력 좋은 집사님께서 교회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보고 해야 한다. 동네 장사는 교회에서 다 된다. 이렇게 엄청 꼬신 모양이에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제 또래에 새로 들어온 남자분에게 눈길이 갔던 건 당연하죠. 그치만 뭐 잘 돼보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은 추워도 없었어요. 오히려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대시하던 건 남편 쪽이었습니다.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그리고 저 이혼한 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뜬금없이 너무 무례한 질문을 했죠. 머릿속으로 질문을 계속 생각한다고 한다고 했던 게 이게 긴장하니까 말이 또 이상하게 툭 튀어나가네요. 아니, 저도 돌싱이거든요. 사람들이 이혼했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말을 안 해도 어떻게 짠한 눈으로 쳐다보는지 지긋지긋했는데 지우 씨는 그런 눈으로 안 보시길래 아, 나도 이해받는 사람이 있구나 반가워서 한 얘기였어요. 아, 돌싱이세요? 저 이혼한 거야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요. 저도 예민했어요. 돌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늦은 저녁에 아이를 재워놓고 집 근처에 있는 남편의 치킨집에 가서 가게 마감을 한 남편과 생맥주를 기울이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왔던 답답함을 풀기도 하고 절대 다시는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거다, 열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결심했던 게 남편을 만나면서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혼을 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전
전 남편이 바람을 펴서 헤어졌거든요. 사실 그 뒤로 남자랑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구역질 날 정도로 싫었는데 상민 씨는 정말 뭐라고 해야지? 저도 많이 편한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드네요. 저도 전 와이프 기책 사이로 헤어졌어요. 저도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어땠다고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참 많이 힘들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혼자 아이 키우는 지우 씨 힘든 거에 비하겠냐마는요. 그렇게 남편과 동네 술친구에서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이로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자연스럽게 가게를 왔다 갔다 하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성경 모임에서도 진작에 둘이 잘 어울려서 짝지어 주려고 하셨다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뭐가 됐든 간에 이번은 정말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식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교회에서 친제들만 모시고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다시 부부가 됐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자기의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에게도 든든한 아빠의 역할을 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감당했어야 하는 큰 슬픔은 다 이 순간을 위한 발판이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던 시집살이를 겪곤 했으니까요. 결혼할 당시부터 제게 아이가 있는 걸 탐탁지 않아 하시던 시부모님께서는 찾아뵐 때마다 아이 문제를 가지고 저와 남편을 많이 질타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애는 남의 애야. 너희 애를 낳아서 길러야지. 아무리 부부끼리 똑같이 슬프고 힘들었다고 해도 어디 애 있는 사람이랑 애 없는 사람이 같니? 이 애가 아무리 착해도 남의 애 키우는 건 그건 쉽지 않다. 아이가 없는 채로 이혼을 했던 남편은 그렇게 매일같이 어머님 등살에 시달리기도 했죠. 저희 부부는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 딸을 위해서 그래도 둘째를 갖는 건 시간을 좀 더 두고 생각해 보자고 의견을 모았던 상태였어요. 솔직히 저도 대놓고 남편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100% 자기 딸로 받아들이고 예뻐할 거라는 건 저 혼자만의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 시연이도 정말 내 딸이다 생각하고 키우고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이야. 둘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이 사람한테 그런 문제로 상처 주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내가 집에 다시 안 올 테니까. 이 사람이랑 시연이가 내 가족이야. 지금은 나한테 1순위인 사람들이라고. 시부모님의 등살에도 남편은 그렇게 칼같이 딱 잘라 대응하면서 저와 제 딸을 보호해 줬어요. 든든했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회의적이었던 둘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등살도 등살이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새로 태어난 아이와 제 딸을 차별 없이 대해주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보, 우리 둘째 갖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 나도 이제는 조금 마음이 그래. 난 당신한테 그런 거 강요하고 싶은 마음 없어. 지금도 우리 세 식구 충분히 행복하고 둘 낳아서 모자라게 키우는 것보다 나도 한 명한테 애정도 투자하고 아낌없이 하고 싶은 마음이 커. 혹시라도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면 정말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믿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전 남편과의 거의 리스와 가까웠던 관계도 지금 남편을 만나면서 오히려 신경 써서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부쩍 늘었습니다. 남들은 그런 거 가지고 애정의 척도를 따지냐 손가락질하고 혀를 찰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지금의 남편은 그런 문제로 저를 서운하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 저도 사랑받는 아내로 완성됐구나 하고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제 오만이었죠. 저희가 장난으로 그래요. 남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런 거짓된 연기의 유통기한은 딱 1년이라고요. 1년이 지나면 귀신같이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남편이 바뀌는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알고 보면 내 남편은 절대 바뀌지 않았다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척 하다가 슬슬 그 신혼의 마법이 풀려가는 거죠. 저도 1년간은 그 신혼의 마법에 빠져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디 가기만 하면 입이 마르고 닳도록 남편 자랑을 했었어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딨냐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결혼 2년 차에 접어드니까 슬슬 그 마법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거슬리는 행동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술 냄새. 아, 오늘 가게 마감 일찍 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야? 가게 마감하고 동네 형들이 와서 한 잔 더 하자는데 뺄 수 있어? 이거 다 동네 장사야, 어? 동네 손님들 잘 잡아야 우리도 먹고 사는 거라고. 남편이 사회생활 하고 들어왔으면 조신하게 꿀물이라도 타다 줘야지. 그게 내 조지. 잔뜩 혀가 꼬부러져서 잠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침대에서 널브러지는 남편. 평소에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는데 전 거기서 꼭 전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심장이 철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침에 술이 깨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비위를 맞추더라고요. 술이 웬수지, 술이 웬수야. 아, 여보, 내가 어제 혹시 실수한 거 있어?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정말 이제 술 끊던지 해야지. 기분 풀어, 어? 콩깍지의 무서움이란 게 그래요. 사람이 술을 마시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래, 동네 장사인데 동네 단골들 챙기는 것도 일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다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믿었던 남편과의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과 같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온 남편은 그날도 저에게 선을 넘는 말들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강제로 관계를 가지려고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힘으로 쉽사리 제압되지 않는 남편을 겨우겨우 밀어내고 남편 역시 술과 잠에 취해 골아떨어졌는데 남편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가 툭 굴러떨어지더라고요. 다가가서 영수증을 펼쳐봤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 술집의 간이 영수증이었어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에는 주대가 60만 원이 넘는 돈이 찍혀 있었단 거죠. 그뿐만인가요? 영수증에는 술값 외에도 도움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업소나 단란주점에서 여자를 데리고 놀았던 정황이 보인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왜 요즘 자꾸 남편에게서 전 남편이 겹쳐 보였는지 알 것만 같더군요. 그렇게 자상한 척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인 척 하더니 결국 이 사람도 전 남편과 똑같은 개차반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다시 실패한 제 결혼 생활에 환멸이 나고 눈물만 쏟아졌어요. 다음날 남편이 술이 깨고 나서 저는 제 눈치를 보며 해장을 하고 있는 남편의 눈앞에 영수증 종이를 펼쳐서 탁 소리나게 내려놨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제가 그 영수증을 보여줬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을 하더라고요. 난 또 뭐 때문에 아침부터 그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나 했더니 겨우 이거였어? 아, 왜 그래? 일인 거 뻔히 알잖아.
주류 도매 떼주는 사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야. 내가 이런 데나 다닐 사람으로 보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데를 가면서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을 수가 있어? 누가 봐도 단란주점인 게 뻔한데. 그리고 당신 어제 어땠는 줄 알아? 무슨 나를 술집 종업원 대하듯이 대했다고. 이런 데 다니면서 버릇이 그대로 나온 건 아니고? 아, 너 그거 비약이야. 아, 평소에 안 그러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집착을 하고 사람 피를 말려. 내가 분명히 접대 때문에 다녀온 거라고 말했지. 더 얘기할 필요 없어. 거기 서서 하지도 않은 일 계속 해물을 생각이면 나 먼저 일어난다. 오히려 자기가 오해를 받아서 더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인상을 팍 쓰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벙찌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요.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어요. 오히려 지금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저인데 선수를 뺏긴 기분이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24시간 항상 온몸에 털이 쭉 뼈살 정도로 긴장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요. 언제 어디서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면이 벗겨지는 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다를 것 없이 술에 취한 남편이 양말도 벗지 못하고 골아 떨어지고 저도 양말만 겨우겨우 벗기고 방 안에 진동하는 술 냄새를 피하려고 거실로 나가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협탁 위에서 남편의 핸드폰이 빛과 진동을 내면서 몇 번 울리고 한 3번 정도 전화가 울리고 나더니 문자가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울리더라고요. 사람이라면 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평소에 남편의 핸드폰을 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저걸 꼭 확인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야, 넌 전화도 안 받아? 위자료 왜 안 보내는데? 너랑 이제 더 이상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까 내일까지 당장 입금해. 위자료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또 한 번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 와이프에게 온 문자라는 걸요. 그런데 이상하죠. 남편은 이혼의 귀책 사유가 100%전 와이프에게 있어서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위자료 얘기라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제 핸드폰을 들고서 전 와이프의 번호를 빠르게 저장했습니다. 남편은 몇 번 뒤척이더니 다시 조용히 잠들더군요. 그리고 텅 빈 거실에 나와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요. 옛날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설령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빨리 깨닫고 되돌릴 수 있을 때 되돌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어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남편의 전 와이프일 여자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 이상민 씨 현재 와이프예요. 어제 저녁에 보내신 문자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잠시 만나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어제 문자를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하니 상대방도 소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본인이 주소를 찍어줄 테니 그 카페에서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상태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약속 장소로 나갔죠. 거기엔 저 못지않게 지쳐 보이는 표정의 여자가 커피를 홀짝이며 앉아 있더라고요. 저, 안녕하세요.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만나 뵙자고 해서 불편하셨을 텐데
선뜻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고, 마침 잘 됐어요. 그렇게 말없이 마주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던 저희 둘은 누가 할 것도 없이 어제 문자 이야기를 하면서 입을 뗐어요. 사실 사연을 듣고 계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예상한 내용이겠지만, 네, 저희 남편 이혼의 귀책 사유는 전 와이프가 아닌 100% 저희 남편에게 있었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죠. 난 그 이야기 안 믿어요. 솔직히 그 사람과 더 엮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쪽 안쓰러운 마음에 오늘 이 자리도 나왔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이혼을 왜 했다고 하던가요? 너무 대놓고 말하기도 죄송스럽긴 하지만 전 와이프 귀책 사유로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하, 참, 그 자식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당시에 소송까지 가려다가 어차피 소송을 해도 위자료 한 푼 받을 수 없는 빈털털이라 그냥 이 꽉 깨물고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만 받고 협의 이혼 절차 밟자고 제가 먼저 제안했던 거였어요. 합의금도 자기는 일시불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혼하고 나서도 매달 분할로 보내주겠다 약속해놓고 지금 1년 가까이 입금하지 않아서 그것도 법적 절차 밟으려고 어제 문자로 최후 통첩 날린 거였고요. 오로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본 남편의 모습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커피 한 잔 넘기지 못하고 커피잔을 달달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있는 저를 보며 남편의 전 와이프는 말없이 제 손에 손을 얹더군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불쌍하고 짠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최근에 산부인과 가서 검진 받아본 적 있어요?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요. 알코올 중독의 손찌검에 여자는 또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생활비는 그쪽이 직접 관리해요? 주는 돈만 받아서 생활하는 거 아니죠? 직접 관리하는 거 아니면 남편 명의로 된 통장 한번 쭉 봐봐요. 아마 자기 유흥비 명목으로 쓸 비자금 통장 하나 만들어 놨을 테니까. 주류 대금은 밀려도 아가씨 만나러 가는 일정은 절대 안 밀리는 사람이에요, 그 인간. 주머니에서 떨어져 나온 술집 영수증이 무얼 의미하는지까지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제 남편의 실체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었다면서. 제발 남편에게 묶이지 말고 하루빨리 탈출하라는 말을 남기고 전 와이프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여성과 검진을 받았어요. 혹시 남편 외에 주기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로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신 바이러스 균의 종류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4~5배는 많은 수준입니다. 그냥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원래 만성적인 여성 질환이 있기도 했고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산부인과에서 들은 검진 내용은 더더욱 충격이었죠. 걸어다니는 바이러스 덩어리였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명치계에서부터 부글부글 끓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검진 종이를 출력해달라고 말하고 한 손에는 종이를 움켜쥐고 남편의 가게로 찾아갔죠. 이제 막 5시를 넘어가고 있는 시간에 가게는 벌써 술판이 벌어졌더라고요. 얼마나 취했는지 제가 가게 앞으로 찾아온 것도 모르고 여자 아르바이트생 허리에 손을 두르고 단란주점 같은 모습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을 보고 저는 가게 문을 부술듯이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말도 없이 여기는 어쩐 일이야? 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알바생의 허리에 두른 팔을 황급히 뺀 남편이 친구들을 뒤로하고 가게를 밀고 들어오는 제 앞을 가로막아 서더라고요.
저는 산부인과 검사지를 그대로 손에 쥔 채로 남편의 따귀를 세게 후려 갈겼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제 손이 다 얼어라고 고개가 돌아간 남편은 휘청하더니 테이블을 붙잡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갑자기 미친 거야? 아, 이게 무슨 행패야? 너 같은 거랑 둘째 만들 생각을 한 내가 미친년이지. 아니, 이제서라도 알아서 우리 딸 계속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계집 애들을 얼마나 끼고 다니길래 의사 선생님도 기겁을 하더라. 나처럼 이렇게 바이러스 많은 사람 처음 본다고.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인 줄 알았겠지. 그렇게 뻔질나게 다니는 건 네 놈인데 말이야.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됐는지 남편과 남편의 친구들은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대체 어디서 그렇게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테이블에 있는 음식과 맥주를 싹 다 엎고 남편 얼굴에 척하고 검사지를 갖다 댔습니다. 너같이 더러운 놈은 우리 시연이 아빠일 자격 없어. 이번에도 이혼이 내 귀책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난 네 전 와이프처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죽을 때까지 네 가게, 네 마누라, 네 자식들 돌잔치까지 쫓아다니면서 네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알려줄 테니까 허튼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마. 그렇게 미안하다며 저를 붙잡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왔답니다. 손은 얼얼하지만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이제는 또 한 번 이혼 절차를 밟을 일만 놔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한 여자라는 꼬리표는 따라 붙겠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니까요. 여러분, 저 정말 잘한 거 맞겠죠? 혼자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지만 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꼭 응원해 주세요. 저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오빠는 부모님께서 권해주신 선에 나갔다가 만났어요. 재미있게도 그 자리에 나온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나왔던 사람은 완전 마마보이였거든요. 그래서 대충 끊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작은 접촉사고를 내게 됐는데 그 상대방이 바로 오빠였습니다. 초보였던 제가 신호를 잘못 보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거든요. 진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다행히 크게 박은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놀란 상태여서 제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그 뒤로 차 사고 난 것은 깔끔하게 해결을 봤는데 그때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만난 것이 회사 동료의 결혼식이었죠. 다시 만났을 때는 반갑기도 하고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오빠는 그 순간 저를 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만난 저희는 얼마간의 썸을 타다가 결국에는 연애에 성공을 했답니다. 연애 기간에도 우리는 재미있게 잘 지냈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중간에 헤어졌다 다시 만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도 모여서 우리는 결혼한다면 서로가 아닐까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빠는 항상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연애 중간에 몇 번 마주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절대 제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진 것은 아닐까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혹시 엄청난 재벌집 아들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인가? 아니면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건 아닌가? 오죽하면 그런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상황들을 상상했겠어요. 결국에는 이런 궁금증을 직접적으로 오빠에게 물었던 날도 있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오빠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했죠.
그리고는 제발 드라마 좀 적게 보라고 하면서 한동안 저를 놀려먹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제게 딱히 그런 비밀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 내가 아버지랑 사이가 좀 나빠. 아, 좀 넘는다.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굳은 얼굴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편견을 심어주고 싶진 않은데 우리 아버지가 물욕이 좀 심해.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으시고 나는 네가 그런 점에서 상처받는 순간이 올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려. 저는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요즘 무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 싶었죠.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내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빠는 그런 아버지라서 나와 결혼 안 할 거야? 그냥 연애만 이렇게 하자고? 아니, 결혼을 하고 싶지. 그럼에도 난 걱정이 된다는 거지. 너 힘들까 봐. 결혼한 언니들이 그러는데 시댁에서 내 편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인데 그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진짜 내 편이면 살만하다고 하던데? 나야 언제나 네 편이지. 그건 진짜 약속할 수 있어. 저는 그럼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시어머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뒤에 있어주겠다고 든든하게 말했죠. 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고분고분할 성격은 아니었으니까 우리 둘이라면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오빠네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저는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인터넷에 보니까 꽃다발이 무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꽃다발과 함께 시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와인을 하나 챙겨갔습니다. 살짝 이름 있는 것으로 준비했어요. 오빠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날은 남동생만 있더라고요. 저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준비해간 선물을 내밀었죠. 시아버님께서는 와인 보는 눈이 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웃으시면서 꽃다발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를 빠르게 훑어보셨어요. 여자라면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왜 상대방이 어디 옷을 입었고 가방은 어떤 브랜드를 들었는지 엄청 빨리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옷을 신경 써야 하나 고민이 잠시 들었어요. 저는 되도록 튀지 않는 선에서 무난하다고 보일 정도로 챙겨 입고 왔었거든요. 브랜드는 둘째치고 말이죠. 시어머님은 관찰이 끝나셨는지 묘한 표정을 지으시며 자리를 권해주셨고요.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오빠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제 앞에 놔주면서 긴장 좀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젓가락질 참 예쁘게 하는구나.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보고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형제로 오빠와 언니가 하나씩 있는데 저희들 중에는 유일하게 저만 젓가락질을 제대로 배웠거든요. 엄마 말로는 다른 사람은 죽어라 고집 부리면서 버티던데 저만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죠. 저는 어쩌다 보니 형제들 사이에서 저만 젓가락질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께서는 가족관계에 대해 물어보셨고요. 그럼 집에서 막내겠구나. 네, 2살 많은 오빠와 언니가 있어요. 둘은 쌍둥이거든요. 사랑 많이 받고 컸겠네. 언니 오빠는 무슨 일을 하고? 아, 둘 다 연구소에 있어요. 분야는 다르지만. 공부도 잘했나 보네.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물어보셨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등 어른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빠는 그동안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저희 결혼은 심플하게 하려고요. 축의금도 받을 생각 없습니다. 뭐? 축의금을 안 받는다고? 내가 뿌려둔 게 얼만데? 그건 안 된다. 시아버님께서는 단호하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의금 어차피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냥 와서 축하만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축의금이 어디 너희 거야? 그거 다 아빠랑 엄마가 뿌려둔 돈이다. 받을 건 받아야지. 그리고 식장도 그래. 그렇게 작은 곳에서 하면 손님을 어떻게 부르니? 사람이 많이 와야 그만큼 모이는 돈이 많아지지. 저는 초면인 저를 앞에 두시고 적나라하게 돈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빠가 이전부터 시아버님에 관해 이야기를 해준 덕분인지 그래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죠. 시아버님, 식장이 커지면 당연히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요. 너무 많은 손님들을 모시면 저희도 나중에 인사드려야 할 것도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 대접하는 것도 부담되고요. 그래서 오빠와 의논해서 심플하게 하자고 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다만 그래도 축의금이 돈이 얼만데? 시아버님은 차분하게 설명하는 제 말씀에 잠깐 한 발 물러서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축의금은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오빠는 그렇다면 축의금을 받아서 어린이 단체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펄쩍 뛰셨죠.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거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기부? 기부하면 누가 알아줘? 정말 너는 어릴 때부터 자기 살궁리나 안 하고 그런 오지랖만 부리지. 하여튼 축의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흰 가만히 있어. 저희 결혼식이에요. 아버지께 손 벌리는 일 전혀 없을 테니까 어머니도 저희 결혼식에 왈가왈부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빠의 강한 한방에 순식간에 식탁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어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님께서는 좋은 날에 굳이 언성 높일 필요가 있겠냐고 하시면서 중간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하셨죠. 시아버님께서는 불만 섞인 표정을 하셨지만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님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손님으로 왔는데 뭐하러 여기에 들어오느냐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돕고 싶다고 하니 그런 마른 행주로 그릇만 닦아달라고 하셨죠. 아까 아버지가 하신 말 너무 마음에 담지 마라. 네? 아, 축의금 얘기요? 준이한테 들었겠지만 원래 그런 분이셔. 적당히 둘이서 잘 이야기해서 해결 봐. 저는 큰 소리 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잘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께서도 웃으시면서 잘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방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거실은 아니었죠. 여전히 오빠와 시아버님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 중이었거든요. 솔직히 어디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의견이 좁혀질 리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결론은 짓지 못한 상태로 저는 그 살벌한 곳을 나왔답니다. 결혼 준비에 들어가자 시아버님은 세세한 것까지 엄청 신경을 쓰셨어요. 좋게 말하면 말이죠. 대부분 예물을 할 때는 부부가 가거나 시어머님과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시아버님도 나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손가락이 예뻐서 뭐든 잘 어울리겠다고 하면서 들뜬 목소리로 제게 이것저것 권하셨죠. 그러면 시아버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별로라고 하시기도 했고 다른 것이 더 잘 어울린다고도 하셨죠.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아버님이 반대하던 것들은 하나같이 가격대가 높은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시아버님 마음에 제일 든다고 하셨던 것은 보석상 사장님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촌티 팍팍 나는 제일 저렴한 반지였죠. 뒤늦게 온 오빠는 시아버님이 골라두신 반지를 보고는 인상을 팍 쓰고 아까 시어머님께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했던 것을 귀신같이 골라내더라고요. 뭐하러 이런 것에 비싼 돈을 들여? 이게 제일 낫다. 세아가 이걸로 해라. 아버지는 왜 오셨어요? 예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텐데요. 알아서 하기는 무슨. 내가 알아봤으면 어쩔 뻔했냐? 허영에 들떠서 택도 없는 것들을 했겠지. 저는 시아버님이 말씀하신 택도 없다는 것의 의미를 금방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아버님은 그런 제가 답답하셨는지 목소리를 낮추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단비 생각해서 정도껏 고르라는 말이다.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저는 뜬금없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 전에 저희 엄마와 시어머님께서 따로 만나 예단과 예물에 관해 의논하셨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얼마가 오고 갔는지 말씀 안 하셔서 잘 몰랐는데 시아버님의 태도로 봐서는 성에 차지 않으신 모양이었어요. 오빠는 바로 발끈했습니다. 예단비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저희 결혼에 아버지 도움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키운 게 있는데 내가 보태든 안 보태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세아가, 너도 정신 차려. 저는 도대체 어른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아 대꾸할 수도 없었어요. 그 길로 집에 들어온 저는 엄마에게 물었죠. 예단비로 오간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아니, 너희가 우리 도움 안 받고 너희끼리 모은 돈으로 한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서로 이야기가 돼서 그냥 예물 주고받는 선에서 끝내자고 했는데, 아니, 사돈은 너 반지랑 목걸이 해주시고 우리가 반지랑 시계 하고. 왜? 저는 시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엄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안사돈과 만나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제가 무슨 사정인지 알았으니 우리끼리 이야기 끝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셨죠. 저는 괜히 말씀드렸나 후회가 됐어요. 그리고 늦은 저녁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빠는 낮에 있었던 무례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에게는 따로 이야기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집에 가서 상황 알아봤지. 그 자리에서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것으로 봐서 너도 상황을 알아봤겠다 싶어서. 그래서 왔어. 우리 집은 내가 해결을 봤어.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괜찮아. 괜히 시아버님이랑 싸운 거 아니고? 오빠는 대답을 피하면서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하고는 예물은 오늘 본 것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결국 저희 결혼식은 당일 오전까지 축의금을 두고 시아버지와 오빠의 대립은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빠의 의견이 반영됐지만 그 때문에 결혼식 내내 시아버님은 인상을 가득 쓰신 상태였어요. 친구들이 제가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로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 영상에도 사진에도 시아버님의 얼굴은 험상궂음 그 자체더군요. 저는 좋은 날 옥에 티가 되어버린 시아버님에 대한 감정이 좋게만 쌓이진 않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우리는 양가 어른들께 인사만 드리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하룻밤씩 자고 올 작정이었는데 시댁에서 도저히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빠도 싫어하는 눈치고요. 시댁에서는 그냥 오는데
친정 가서 하루 자는 것도 괜히 꼬투리 잡힐 것 같아서 그냥 인사만 드렸죠. 저희는 오빠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어른들 도움 받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죠. 저희는 아이를 셋은 낳고 싶어서 초반에 돈을 좀 많이 모아두자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오빠도 정말이지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계절도 바뀌고 해도 바뀌었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아버님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전 선물을 어떤 걸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오빠는 그냥 식사 대접하고 용돈으로 드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선물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오빠는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하다며 그냥 돈으로 넘어가자고 했고요. 어차피 마음에 드는 것을 사지 않는 이상 브랜드 탓하고 디자인 어떻고 하면서 고맙단 소리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식당을 예약하고 생신 선물로 50만 원을 예쁜 봉투에 넣었습니다. 식당은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일식 전문점으로 했어요. 가게는 마음에 드셨는지 싱글벙글 웃으시더군요. 다행스럽게도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 맛있게 드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 같았죠. 매번 이렇게 모이면 오빠와 시아버님의 말다툼으로 살벌했거든요. 도련님과 아가씨도 오빠와 시아버님을 곁눈질하며 안심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오빠는 짧게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과 함께 용돈 봉투를 드렸어요.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돈을 꺼내어 세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이 집에 가서 보시라고 하셨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죠. 50? 지금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주는 게 겨우 50이냐? 시아버님 한마디에 방금까지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적으십니까, 50이? 아니, 세아가, 너는 결혼해서 처음으로 맞는 시아버님 생신에 고작 50 넣고 입 박는 거냐? 아버님, 50이 고작은 아니잖아요. 그 돈이면 아버님 용돈 쓰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은데 작으세요? 작으세요? 50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줘? 이거 가지고 뭘 사라고? 에휴, 생각하는 게 딱 거기지. 아버님 필요한 게 뭔지 모르지만 어지간한 것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버님 원하시는 게 따로 있으세요? 아버님은 봉투를 대충 지갑에 넣으시더니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 며느리는 결혼한다고 시아버님 차를 한 대 뽑아줬다던데 내가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참 실망이구나. 하긴 보고 배운 게 그 선임은 어쩔 수 없다만. 저는 머리털이 쭉 펴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보고 배운 게 그 선이라뇨? 아버님, 방금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이세요? 오빠보다 제가 더 울컥해서 한 소리 하자 시아버님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의도긴? 돈 쓰는 것도 보고 배우는 법이다. 뭐 그런 거지. 아니,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쓰지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아버님 생신으로 모셨다는 것을 잊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에 많이 놀란 얼굴이셨죠. 도련님과 아가씨는 오빠에게 눈짓을 보내며 마치 저를 말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빠는 가만히 제가 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놀란 것은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게냐 지금? 시아버님한테 뭐가 어째? 돈 쓰는 방법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 금액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물론 뭐해 금액이지.
고작 50이라고 하시잖아. 오빠가 제 편을 들면서 비꼬듯 말하자 당황하시던 시아버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오늘 누구 때문에 모인 자리인지도 모르고 아주 잘한다, 잘해. 준이 아버지, 소리 좀 죽이고, 아우, 열 좀 가라앉히세요. 새아가도 시아버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시어머님께서 부드럽게 저를 꾸짖고는 시아버님 팔을 붙들었지만 시아버님은 그것마저도 세게 뿌리치셨습니다. 평소에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어? 사람이 새로 들어왔으면 제대로 가르쳐야지. 당신 뭐 하는 작자야? 다 큰 애들 가르치기는 무슨. 괜히 소리 지르지 마시고 좀 가라앉히세요. 됐어. 일 없어. 불똥은 괜히 시어머님께 튀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담담하게 받아치시고는 어떻게든 시아버님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화가 나신 시아버님은 그대로 룸을 나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님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신다고 하시면서 먼저 가보겠다고 하시며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형수님 다시 봤네. 거기서 그걸 물어보시다니. 그러니까 맨날 오빠가 대드는 모습만 보다가 오늘은 새롭다. 새언니도 만만치 않은데? 죄송해요. 제가 망쳤죠. 어차피 다 먹었어. 이놈들도 그냥 하는 말이야.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나자. 그렇게 시아버님 생신은 강큰 며느리라는 인상만을 남겨드리고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시댁에 가더라도 시아버님은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셨죠. 아가씨는 아직 화가 안 풀려서 그런 거니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과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정말 시간이 해결해주듯 며칠 지나고 나니 없던 일이 됐습니다. 시아버님의 돈으로 사람을 저울질하는 것은 동서가 들어오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때는 제가 우리 은찬이를 가진 지 6개월 정도 되었던 시점인데요. 도련님께서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동서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회사 이사님의 딸이라고 하는데 한눈에 봐도 곱게 자란 아가씨라니 인상이 들 정도로 얌전하고 차분했죠. 시아버님은 아주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반가워하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 날부터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고급 와인을 준비해 온 것은 물론이고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앙증맞은 아기 신발을 가져왔더라고요. 신발을 선물하면 튼튼하게 태어난다고 들어서요. 아, 우리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말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랫사람인데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잘 부탁드려요. 됐다. 맏며느리가 아랫사람 챙기는 건 당연한데 그걸 부탁할 게 뭐 있어. 둘째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편하게. 저 때와는 상반된 반응에 마음이 살짝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은찬이 선물도 받았는데 기분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도련님의 결혼식은 시아버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큰 호텔에서 화려하게 진행됐습니다. 하객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죠. 물론 대부분이 동산의 손님이셨지만 축의금도 두둑하게 들어온 것이 시아버님 얼굴은 시종일관 싱글벙글 진짜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비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희 결혼식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반응에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만삭을 핑계로 일찍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동서가 들어온 이후로 시댁의 풍경은 또 새롭게 바뀌었어요.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것부터 180도 바뀌었죠. 동서는 정말 요리에 재능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형님. 형님처럼 손재주 많은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어릴 때부터 예체능은 항상 바닥이었거든요. 분명 조리법대로 만들어도 저는 왜 맛이 다를까요? 정량도 지켜가면서 했는데. 다 잘할 필요가 있어. 동서가 잘하는 것은 따로 있겠지. 동서는 설거지는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요리를 하면 그 옆에 서서 설거지를 바로바로 해 정리를 했죠. 정말 누가 봐도 참 살가운 형님 동서지간이다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생전 들어오시는 일 없으신 시아버님이 주방에 나타나서는 동서를 부르시더라고요. 회사 일하느라 피곤한데 왜 여기 있어? 거실 좀 와서 앉아서 쉬어라. 홀몸도 아니잖니. 아니에요. 너무 안 움직여도 좋지 않다고 해서요, 아버님. 그리고 형님 혼자서는 바쁘시잖아요. 어머님도 정신 없으시고요. 그네나 너희 시어머니나 늘 하던 사람들인데, 너 하나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 어서 앉으렴. 그 안사돈께서 하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동서는 곤란한 얼굴을 하며 사양했지만 시아버님은 끈질기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깥사돈 하시는 일은 다 잘 되고. 뭐, 여전하시죠. 저는 사돈 어른 이야기를 묻는 시아버님을 보며 비집고 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말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아버님이 괜히 동서를 예뻐하는 것이 아니었죠. 곧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은찬이를 데리고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오빠는 제게 은찬이를 안겨주며 들어가서 맘마부터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울어도 어떻게 지금 울어? 이래가지고 제사 준비는 마무리 되겠어? 시아버님은 혀를 차면서 애 밥을 미리미리 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셨습니다. 아버님, 아직 돌도 안 된 아기예요. 아버님은 손주한테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이를 받아들면서 한 소리 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시든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못 참겠더라고요. 오빠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우선은 은찬이부터 챙기라고 하더군요. 봐라 봐, 맏며느리라는 것이 시아버님 공경할 줄 모르고 동서 앞에서 잘하는 짓이다. 동서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어,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제사 준비를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그렇게 제사 걱정되시면 아버지도 좀 거두세요. 자기는 찬이 챙겨줘. 재수씨, 컨디션 괜찮으시면 어머니 좀 도와주시겠어요? 동서는 잽싸게 저를 따라 주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아버님과 오빠가 서로에게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죠. 동서는 원래 아버님이 저런 분이시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도련님께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잘랐죠. 시아버님에 대한 저의 섭섭함은 점점 더 쌓여만 갔습니다. 제가 은찬이를 가졌을 때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아버님이 동서가 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반응부터 완전 다르더라고요. 축하한다는 말은 기본에 동서더러 먹고 싶은 것은 따로 없느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죠. 임산부에 좋다고 들었다면서 영양제를 사서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은찬이 태어났을 때조차도 여자아이라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던 분이 말이죠. 솔직히 저한테 말을 막 하시는 것은 속상해도 참을 수 있었는데 우리 은찬이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댁에 행사가 있으면 꼭 참석하고 그랬는데 괜히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오빠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며 괜히 가서 우리 은찬이 싫은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줬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시댁과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었답니다. 시간은 정말이지 바람처럼 흘러가더군요. 그 사이에 저희 가족은 둘에서 셋으로, 셋에서 다섯으로 불어났답니다. 처음 우리가 원했던 대로 딸 하나에
아들 쌍둥이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저는 다니던 직장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시아버님의 태도뿐이었습니다. 동서는 강남 며느리라고 무엇을 하든 손가락을 세우고 최고라고 하셨고요. 심지어는 동선의 애인 민수도 매번 오냐 오냐 하시며 감싸기 바쁘셨고요. 우리 아이들은 무릎에 한 번 앉혀주신 적이 없었는데 민수는 할아버지 무릎 외에는 다른 곳에 앉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 차별들에 섭섭하다고 직접 말씀을 드린 적도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지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사 때문에 낮부터 시댁에서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전에는 은찬이의 입학 통지서가 나와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했죠.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 역시 빠른 생일로 함께 입학하게 됐거든요. 동서는 학부모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제게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은찬이 입학 선물이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용 가방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은찬이 들어오면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민수 가방을 사러 나간 김에 생각이 났다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우리 은찬이까지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민수가 사용할 다른 학용품은 제가 챙겨주겠다고 했죠. 동서는 감사하게 받겠다고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이야기에 끼어드셨습니다. 애들은 다 어디 갔냐? 민수 어디 갔어? 밖에서 애들하고 어울려 놀고 있어요. 당장 들어오라고 해라. 내가 줄 게 있으니까. 동서는 아이들을 데리러 나갔습니다. 시어머님 역시 시아버님이 뭘 준비하셨기에 저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느냐며 도리어 제게 물어보셨죠. 저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보니 의문만 남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기고는 시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무슨 큰 상자 하나와 종이봉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상석에 앉으셔서 아이들을 둘러보셨죠. 우리 찬이와 쌍둥이들은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다 보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제 곁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아버님은 혀를 짧게 차시고는 민수를 부르셨죠. 우리 민수 이제 초등학교 가는구나. 이 할아비가 민수 입학 선물로 뭘 가져왔는지 보렴. 시아버님은 민수에게 큰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는 소리와 함께 상자를 이리저리 돌려봤죠. 찬이와 쌍둥이들도 궁금한 것은 마찬가지인지 시선이 상자에 집중됐습니다. 동서는 뭐가 이리 무겁냐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포장지를 길게 뜯은 사이로 검은색 무언가가 보이더라고요. 민수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거칠게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근래에 새로 나온 삼성 노트북이었어요. 저도 물론이지만 동서 역시 놀란 얼굴로 시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입학 선물로 노트북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될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민수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판사 검사 돼야 한다. 알았지? 민수는 이미 노트북에 마음이 빼앗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찬이가 그런 모습을 부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제 눈치를 보더니 시아버님께 찬이도 학교에 입학한다고 말했어요. 방금까지 얼굴 가득 미소를 띠시던 시아버님은 찬이와 저를 보시더니 혀를 차시며 종이봉투를 주셨습니다. 학교 가서 사고 치지 말고 얌전히 착실하게 다녀. 시아버님께서 주셨던 종이 가방에는
노트가 10권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고등학생들이나 쓸 노트들 말이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님, 지금 우리 찬이한테 노트를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 초등학생 된다는데 그럼 노트면 충분하지. 뭐가 어때서? 네? 아니, 민수한테는 노트북 사주셨으면서 우리 찬이한테는 왜 그냥 노트를 주세요? 그것도 고등학생들이 쓸 법한 노트를요. 아, 노트가 다 같은 거지. 고등학생, 초등학생 다를 게 뭐야. 그리고 학생한테 필요한 걸로 샀는데 어디서 버릇없이 소리를 키워 소리를. 찬이는 버럭하는 제 모습에 놀란 얼굴로 동생들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 아버님 매번 우리 찬이한테는 차갑게 대하시고 민수만 예뻐하셔도 그동안은 참았죠. 아버님이랑 그이 사이 나쁜데 거기다 우리 찬이 문제까지 더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같은 날도 그러세요? 민수한테는 몇백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주시고 우리 찬이한텐 노트요? 그것도 고등학생들 노트? 민수랑 찬이가 어디 비교가 되는 애들이냐? 뭐라고요? 아니, 우리 찬이가 어때서요? 뭐가 달라서요? 다르지. 태생부터가 다르잖아. 어? 민수는 귀한 엄마 밑에서 태어났다. 찬이는 너한테서 태어났잖아. 연시당초 기본 유전자가 천지차인데 그럼 내가 똑같이 대하리?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아버님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언성이 높아진 것은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셨죠. 저한테서 태어난 게 뭐가 문제인데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매번 이렇게 나오세요. 내가 물어보자. 아니, 너는 무슨 배짱으로 둘째랑 네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냐? 뭐라고요? 둘째 사돈처럼 돈이 많기를 해, 인맥이 두텁기를 해. 부한 명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각게 굴어?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이들까지 이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찬이에게 동생들을 챙겨서 제 가방을 들고 차에 가 있으라고 했고요. 동서는 다급하게 민수를 데리고 은찬이를 따라 나가더군요. 아이들과 동서가 나가고 나자 저는 본격적으로 아버님께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주제요? 제 주제가 어때서요? 저희 부모님 동서네처럼 돈 많고 유명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 키우면서 남한테 해코지 한 적 없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나 듣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우리 부모님이 왜 아버님께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급이라는 개념이 있어, 급. 어? 너희 집이랑 둘째 사돈 나라 어디 같은 급이냐? 어? 하늘과 땅 차이지. 그러면 찌그러져서 얌전히 있긴 할 것이지. 뭐가 그리 탐이 난다고 나한테 찬이가 어떻고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는 건 저죠. 급이니 주제니 아니 도대체 아버님은 얼마나 높은 급을 타고나셔서 아이들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 앞에서? 뭐? 감히 네가 시아비를 급으로 나눠? 아버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이게 그래도 소리를 질러. 저는 그간 쌓였던 것들을 하나씩 다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에 축의금 문제로 그이랑 아버님 틀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번 아버님은 제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셨죠. 매번 저를 무시하는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버님 아세요? 나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애를 데려와서 대뜸 결혼한다고 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데 그럼 그 정도도 못해? 네, 하지 마셨어야죠. 적어도 결혼했으면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았어야죠.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장에 다녀오신다고 나가셨던 시어머님께서 오빠와 함께 들어오셨어요. 오빠는 오자마자 밖에 애들이 차에서 엄마 화났다고 울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오빠 쪽으로 밀면서 말했어요. 오빠, 내가 더 참아야 돼? 민수 입학한다고 최신 노트북을 손에 쥐어주시더니 우리 은찬이한테는 노트 10권 주시더라. 내가 이래도 참아? 뭐? 아버지, 여보, 당신 무슨 짓을... 시어머님과 오빠는 비명을 지르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시아버님을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꼿꼿한 자세로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셨죠. 화가 나서 날뛰는 오빠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앞으로 여기 안 올 생각이에요. 우리 찬이 쌍둥이들 이제는 그런 대접 안 받게 할래요. 그래야, 그래. 아휴, 시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화 좀 가라앉히고. 죄송합니다. 준비는 대부분 다 끝났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님께 꾸벅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어요. 시아버님께서는 2번 다시 이곳에 발들일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셨죠. 동서는 미안한 얼굴로 제 차에서 내리더군요. 형님, 알아. 동서 잘못 아닌 거. 동서가 무슨 죄야. 오늘 난 먼저 집에 갈게. 동서가 어머님 좀 도와드려. 미안해. 이런 일 부탁해서.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 괜찮으세요? 운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아. 그이 곧 나올 거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빠가 씩씩거리며 나왔죠. 저는 오빠에게 운전대 잡으려면 진정부터 하라고 했고요. 동서는 눈치를 보며 인사를 꾸벅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시댁이란 곳이 없는 사람이야. 알아들어? 오빠, 애들 들어. 아니, 애들도 들어야지. 앞으로 우리 애들한테 할아버지는 장인어른 한 분이야. 이 더러운 집구석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오빠는 빨리 가자며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찬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눈물 범벅이 된 동생들을 꼭 안아주더군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은찬이 또래들이 쓰기 쉬운 탭을 입학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아이가 엄청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시아버님에 대한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저희는 정말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종종 시어머님께서 애들 보고 싶다고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동서나 아가씨도 전화로만 안부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저를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하고 시골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아, 이전에 정리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 해결하러. 아니, 정리 못한 게 뭐 있어요? 집이랑 가게 다 팔았잖아요. 네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단다. 아버지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죠. 사실은 당시 땅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뒀었는데 그게 이번에 땅값이 어마무지하게 올랐다고 하시면서 그걸 정리하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에 땅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들어보니 꽤 평수가 크더라고요. 저는 올라봤자 얼마나 올랐을까 했는데 세상에 무려 50배가 뛰었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 애들 다 유치원 가고 할 일 없으면 아빠 대신 건물주 노릇이나 좀 해라. 건물주요? 아니, 땅 이야기하시다가 무슨 건물주요? 땅은 필요하다고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있는 곳까지 왔기에 정리했고, 일부는 집 근처에 땅을 좀 사서 소일거리 삼아 작물 좀 키워보려고. 그리고 나머지로는 건물을 좀 샀지. 상가 좀 딸려있는 오피스텔이랑 원룸인데 관리할 사람이 없네. 네가 좀 맡아서 해. 오빠랑 언니는요? 그 애들도 하나씩 줬지. 뭐 재산 상속을 했다고 생각해. 어차피 우리 죽고 나면 다 받아야 하는 건데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아니, 죽는단 말씀 왜 하세요?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이, 그러니까 네가 좀 맡아서 해. 노는이 애 본다는 마음으로. 아이, 제가 그걸로 뭘 할 줄 아시고요. 아이, 뭘 하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부모님은 간단하다 못해 쿨하게 툭하니 건물대장을 제게 주시면서 계약 마무리를 하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오빠랑 언니는 어제 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얼떨결에 건물주가 되었답니다. 오빠는 한참을 웃더니 이제는 저를 건물주라고 부르겠다고 놀리기까지 했죠. 어차피 오빠의 월급과 제가 버는 돈으로 살림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에서 생기는 수익은 그대로 통장에 저금만 했어요. 생각보다 돈이 빨리 붙었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큰애야, 큰일 났다. 저 집에 좀 올 수 있겠니? 갑작스러운 호출에 저도 오빠도 당황했어요. 저희가 아무런 말이 없자 마음이 다급해지신 시어머님은 제발 꼭 와달라고 애원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기에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끊어지긴 무섭게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 동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큰일 났다고 하시던데. 아, 어머님이 전화하셨어요? 큰일이라면 큰일이죠, 형님. 아니, 뭐야,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요. 저는 시아버님 이야기에 잠시 움찔거렸어요. 오빠는 준비됐으면 빨리 가자고 저를 재촉했죠. 오빠는 평소 아이들을 봐주시는 아주머님까지 불렀더라고요. 오빠를 따라 주차장으로 가는데 동서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사고를 좀 치셨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될 규모예요. 사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은 뭐고? 아버님이 친구랑 같이 주식을 하셨나 본데 하필 그게 사기였나 보더라고요. 오빠는 저와 동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스피커폰으로 돌리겠다고 말을 하고는 자세한 내용을 물었죠. 동서에게 들은 말을 정리하면 아버님이 친구와 동업하셔서 무슨 주식 투자 회사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주식의 정보가 밝은데 그 친구 말씀으로 주식을 소액으로 샀다가 돈을 좀 벌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크게 하나 하자는 말에 의심 없이 가진 재산과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사기였던 거죠. 친구라는 사람은 모든 돈을 들고 날랐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여기저기 사람들을 모아서 한탕 크게 한 모양인데 그걸 한 사람이 서류상으로 아버님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버님을 고소한 모양이더라고요. 합의금을 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데 집도 담보가 되어 있으니 돈을 구할 곳이 없었던 것이었죠. 사실 아버님께서 저더러 돈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요즘은 힘들어서요. 저희 아버지 은퇴하시고 대부분의 재산은 다 기부를 하셔서 제게 큰돈 만들라고 해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오빠는 가던 차를 갓길에 세우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차 안은 정적만 흘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오빠는 자기가 받겠다고 했지만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고 있어? 아버지 돈 사고 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말을 더듬거리시며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합의금이 얼만데요? 5억이래. 너무나도 큰 금액에 저는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합의 안 하면 구속이라는데 어쩜 좋으니? 아버지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진 뭐 하시는데요? 충격받으셔서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아휴, 병원도 다녀왔는데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만 계신다.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저희를 부르세요, 어머니? 알아, 알지만 어떻게든 해결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둘째도 막내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울먹거리는 어머님의 목소리에 마음이 아파왔죠.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선 집은 내놨는데, 아휴, 이걸로는 담보대출 받을 것을 해결하고 남는 돈도 얼마 없어. 아유, 무슨 수로 5억을 만드니. 언제까지 하라고 하던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돈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고소 진행한다는데, 아휴.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이렇게 된 것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결국에는 저희 집에까지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빠는 우선 가고 있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죠. 오빠는 좀처럼 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지 않어. 그런데 그렇다고 아버지 교도소 가는 모습은 또 보기 싫고. 이해해, 오빠. 당연하지. 아무리 잘나는 인연이라고 해도 부모님이야. 당연하지. 그런데 그동안 당신한테 그리고 은찬이한테 하신 것 보면 구속을 당하시든 재판을 받으시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싶다가도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네.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오빠가 미안하다고 말하며 핸들에 고개를 묻는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빠를 설득해서 우선은 시댁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뛰쳐나가고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시댁은 기억과는 다르게 을씨년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빨간 압류딱지가 붙어 있었죠. 지난달 만났을 때에 비하면 10년은 더 늙은 것 같은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저는 조용히 어머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버님이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오빠가 저희 왔다고 인사를 드렸지만 이동이 없으셨죠. 어머님 말로는 동업자가 도망을 간 이후부터 정신을 놓으신 것인지 저렇게 앉아만 계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만난 아버님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 같았습니다. 아무리 곁에서 불러도 눈에 초점이 돌아오지 않으셨죠.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했던 시아버님이지만 이런 모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빠와 저는 안방을 나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는 붉은 딱지를 가만히 만져보더군요. 어머님께서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셨어요. 다 벌 받는 거지. 아휴, 그렇게 모질게 사람을 대했으니 결국은 다 벌 받은 거야. 우리 셋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5억이라는 돈, 지금 당장 준비하라면 충분히 가능한 돈이었거든요. 오빠도 그런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것도 이런 상황에서 제 앞에 있는 선택지 때문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시댁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아버님의 모습과 급격하게 늙어버리신 시어머님 모습을 보니 그냥 못 돌아서겠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해결해요, 5억.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대로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버님은 가까운 요양원에 우선 모셨다가 병원 찾아보고요. 찬이 엄마, 그거 아니야. 당신이 왜? 내가 이 집 맏며느리인데 우리 어머님 혼자 둘까 봐? 그래야.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다. 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 저 돈 많아요. 5억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해주세요. 어머님은 오빠와 제 눈치를 보면서 계속 망설이셨습니다. 저희에게 전화를 걸긴 했지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곧 요양원 차량이 들어오고 오빠는 아버님을 모시고 요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짐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갔고요.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친정 아버지께서 돈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을 때 연락하라고 했던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바로 해결해 보겠다고 했죠. 변호사님 말씀처럼 합의금을 마련하고 나니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담보였던 집은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부족한 부분 역시 해결을 했고요. 아버님은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상태라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시다가 결국에는 저희와 함께 지내게 됐고요. 병원에서는 시아버님의 충격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아지고는 있지만 눈에 띄게 달라지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셨죠. 저희는 치료도 겸해서 근교의 요양병원으로 시아버님을 옮겼습니다. 어른을 두고 할 말은 아니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 왜 있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앞으로도 시아버님은 계속 병원에 계실 테죠. 저는 남은 시간이라도 고운 마음으로 평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